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스타 작가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와, 우리가 다 아는 그 책. 격초 홍명희 지음. 민감점 정말 재밌었어요. 이 인물은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특히 충청도 지방에 불꽃을 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일제에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기뻐할 때 갑자기 이분이 북을 선택을 해요. 대박이다. 김일성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과연 홍명희는 왜 북한에 남았을까? 김일성이 비밀리에 홍명희 선생만 단독으로 만나자고 제의를 해요. 북한에 남아 내가 챙길게.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꼽혀요. 그러니까 계속 자연스럽게 거기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쪽에 있는 이승만 정권은 지금 등용을 했다. 저게 절대 갈 수가 없다. 진짜요?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지식인 그가 왜 김일성을 선택했을까? 허지용 작가의 신작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받아 보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이자만요. 사인해줄 거예요? 사인해줄 겁니까? 사인은 모르겠고 책 띠지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래 이 책을 읽고 자유주의자가 되시오. 선사를 받는다고. 이런 거 한 줄 받아가지고. 이야, 베스트셀러 축하드려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막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업병처럼 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돌 더하기 아이. 돌 아이. 돌 플러스 아이. 그런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조선판 진정한 돌 아이. 이 사람 인생사가 진정한 서프라이즈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괴짜, 돌아이 이런 얘기 하셨지만 진정성 있는 괴짜. 그렇지. 정말 이 괴짜 테스트에 나가면 아마 1등을 하고 남을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동고동락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썬킴, 굉장히 제가 이제 절친인데 썬킴이 창씨 개명을 했어. 어쨌든 간에 네.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썬킴을 딱 만나고요. 썬킴 앞에 제사상을 차립니다. 어머. 그리고 그 앞에서 아이고 썬킴이 죽었네. 아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요? 실제로. 대단한. 앞에다 두고 큰별 선생님이 오프닝에 저를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괴짜 중에 괴짜였고 또 제 양옆으로 좌우로 또 이 사회주의자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자유주의자요. 우와. 혼나야 되는 거야? 나 자유주의자. 알았습니다. 네. 여기 이 방송 이런 방송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였고 오늘의 인물이요. 오늘 주인공이요. 그리고 3.1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만 그날 당일 반짝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몇 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특히 충청도 지방에 불꽃을 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 이런 천재성과 이인이라고 그러죠. 괴짜적인 성격이 결합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제에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기뻐할 때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북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김일성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북으로 이제 넘어가 버려요. 혼자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워낙 이분이 또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이분을 따라가지고 한 70여 명의 지식인들이 함께 월북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여기까지 들어도 놀랄 만한 인물인데 경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수는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해방 전에는 조선을 향해서 호통치다가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향해서도 호통치고 김일성을 흔드는 사람이 돼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김일성의 장인 어른이 됐다는 진짜요? 소문도 있고요. 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이거는 우측은 누가 봐도 김일성일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나룻배 이렇게 그러니까요. 김일성이 지금 배를 운전한다. 와.
아니 이거 이 사진 보니까 원래 이게 같이 타기 쉽지 않지 않아요? 아니, 저건 진짜. 말도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진은 이 자세가 딱 있거든요. 몸에 힘주고 딱 이렇게 스튜어디스 자세. 근데 저 사람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쭉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으로 시선을 보고 저런 자유로운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빳빳이 들었어. 저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다 제쳐놓고 저 배를 보니까 사실은 저 밀수꾼이지 않습니까? 밀수꾼인데 우리 밀수꾼들이 딱 저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충격받은 게 저 배 넣어줬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압록강물이란 건 지금 물살이 채서 골개물 주자를 쫙 하고 거리가 대단한데 거기서 하는데 이게 아무리 잔잔한 물에도 그걸 넣어주는 게 힘든데 거기에 이거 옆에 사람이 노숙하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본다는 게 완전 충격이지 않습니까? 좀 상상. 야, 근데 오늘 최태령 선생님을 모시고 과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사진 속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진이 나왔는데 여전히 김일성은 알겠는데 이분은 누구지? 뭐 이런 생각 계속 하실 거예요. 누군데? 지금 이제 나왔던 그 인물은요 사실 일제 강점기의 스타 작가였습니다. 네. 정말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던 심지어 일본인마저 이 사람 그걸 왜 안 나와? 라고 할 정도로 열광했던 그러니까 왜 요즘 악당을 물리치는 판타지 네.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스파이더맨. 그렇죠. 예, 뭐 그런 웨이포터 뭐.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 당시도 똑같이 이 사람이 썼던 이 인물 악당들을 마구마구 무찔러 주었던 그 인물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책의 제목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우리가 다 아는 책. 그렇죠. 바로 요 격초 홍명희 아니 저희 북한에서 임꺽정을 너무 잘하는데 너무 많이 사실 봤지. 이게 남한에서 사람이 쓴 줄 몰랐어요.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에요? 난 김일성 쓴 줄 알았어. 괴산 김일성이 쓴 줄 알았대. 아, 김일성이 있었다고요? 걱정을요? 야, 지훈이가 안 나와 있어 옆에? 아니 북한에도 영화 있습니다. 책도 나오고. 근데 북한도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다 저자 홍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에는 작가 개념이 없습니다. 아, 유명한 작가라 그런 거 모릅니다. 맞다. 북한이 네. 지금은 다른데 2000년대 이후부터 저작권 개념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저작권이 저작권 있어요? 개념이 없었어. 아 그런 것도 모릅니다. 이게 전 저작권이란 거. 공동 재산인 거. 작가에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자가 홍명이라고 썼으니까 알지 그걸 유명한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정채 씨. 정준 씨. 우리가 가는 곳 어딘지 몰라도 강물처럼 흘러서 가야 하니. 우리나라 드라마는 임꺽정이 되게 남자답고 그렇죠. 마초 네, 수염 많이 맞아요. 가슴 수염 털 멋진다고. 멋진다고. 이런 거 있는데 깐도 그래요, 깐도. 네. 영화는 어땠어요? 수영. 가슴털 좋아? 가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좋은 게 멧돼지가 저 어머님, 어머님, 여기 어머님 가슴털에 왜 이렇게 터지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언니만. 땀까지 흘려. 아니 왜 털이 왜? 이상형이 가슴털이 왜요? 북한에 임꺽정도 가슴털이 있다고 말이야. 심지어 이렇게 옷 벗고 뭐 돌 같은 거 막 드는 장면이 그렇지. 정말 여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저기 이제 그 S본부에서 그 드라마가 대박 난 다음에 정응채 씨가 그 당시 웬만한 그 자양 강장제 그렇지. 다 찍었지. 맞아요. 맞아요. 너희를 위해서 피로야, 까불지 마라. 예전의 내 방이다. 피로야. 털을 뽑았지.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명종 때 실존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남양주에 그 임꺽정에 원래 그 요새가 있었다는 거 그 당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임꺽정 타운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대구에 가면은 임꺽정 무슨 뭐 민물장어, 임꺽정 무슨 진짜요? 막국수집, 임꺽정 타운이 지금요 거기도. 은희 씨가 네. 친정되는 대로. 근데 임꺽정 그 작가님이 탈탈한 성격이었어. 넘어가. 진짜 이상하다. 아주 털고 가자. 털고 가자. 왜 그런 거지 대체? 눈물 나 너무 웃겨서. 북한에서는 임꺽정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인기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임꺽정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저희 아들도 어릴 때 그 임꺽정 영화를 보고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놈들이 온다 하고는 딱 하면서 할 쏘는 연습. 그다음에 남자들이 이렇게 돌로 실을 감아가지고 돌 던지는 연습. 오, 덜 많이 던졌어. 맞아. 돌팔매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데 북한 사람들 그거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홍명이가 언니 시대에는 유명했지만 저희 때는 사실 전혀 몰라요. 배운 적이 전혀 없어요. 배웠어요. 홍명이 선생님을 전혀 모르고요. 임꺽정은 알아도 홍명이 몰라요. 네. 정말 모르면 간첩이고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TV만 틀면 임꺽정이 나오니까 야 이제 저 TV 가져다 버려라 이제 틀면 임꺽정밖에 안 나온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맞아. 그리고 애들한테 너 임꺽정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 애들이 막 불렀어요. 부르지. 네.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주제가들이 많아요 노래가. 엄청 많아요. 임꺽정. 타이틀 좋네요. 와, 진짜 힘들겠다. 와. 저 임꺽정이네. 임꺽정? 오, 비슷하다. 저 임꺽정이네. 임꺽정? 오, 비슷하다. 범채영이랑 똑같네. 완전. 닮았어. 털 많네요. 야 진짜 기자님. 박선달의 이놈! 이놈을 끌어내서 동리 사람들 앞에서 처리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맡기니 마음대로들 하시오. 킬포 따로 있어. 킬링 포인트. 이거 엄청 유명하지. 늠름한 모습 이내 심정 끌었는가 사나이 자, 유빈. 저는 임꺽정 봤을 때 제일 좋았던 장면이 임꺽정이 연애하는 멜로 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남자 하면 북한 영화에서 보수적이고 여자들이 항상 순종해야 되고 이런 모습만 비춰졌는데 임꺽정에서는 톨톨 이런 사람이 되게 로맨틱하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길 갈 때 나뭇가지도 쳐 이렇게 해주고 네, 자네의 마음을 안 이상 다른 계집을 보지 않겠네.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주인공의 그런 매력 때문에 남자들은 이 영화는 무술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어이어 군부대 제작진 무술지도 그런데 격술연구소예요. 격술연구소들이 이거 해가지고 남자들은 군인들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북한 사람들이 자기 갈망하는 게 내 신분을 상승해야 되는데 신분 상승이 안 되거든요. 빨치산의 아들은 영웅, 영웅의 아들은 뭐 군인, 농민은 영원히 농민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읽어져요. 예를 들면 주인공 임꺽정이가 난 백정으로 살다 백정으로 죽을 사람이요. 난 그게 좋소.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기술이가 팍 나와버립니다. 가사를 잘 썼습니다. 가사를 정말 잘 썼습니다.
백성들 원한 소리 피눈물 고이 온네 이게 한이 있네. 한이 있어. 노래 한이 있어. 이 세상 이거 애들이 막 따라 불러요. 나 신문상에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버거가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야 영화 하지 마. 끝냈구나. 끝냈어. TV에서 상영 중지. 주제곡, CD, 녹음 카세트 무조건 다 해수. 맞아. 부르지 못하게 해. 아니, 자기들이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여기서 음악이 이제 주제가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기생이 불렀던 노래는 이제 여자들이 북한 내가 저 남자 마음에 든다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멋있는 노래. 럼송이구나. 예. 늠름한 대장부. 예, 늠름한 대장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노래라서 이 노래 부르면 무조건 넘어오는 맞아. 저희 엄마가 다리 꺼고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막 거들거들 하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시거든요. 진짜요? 옥새인 그 기상 내 마음에 들었는지 근데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옥새인 그 기상 너무 다른데? 아니 이렇게 남북의 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임꺽정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쉽고 짝짝 달아붙어요. 맞아. 임꺽정.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퀴즈를 좀 드려볼게요. 임꺽정이라는 이름이 왜 임꺽정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아무래도 그 상놈한테는 이름을 되게 천하게 짓고 그러니까 뭐 돌쇠 이름이 없지? 월세. 뭐 이런 거에서 꺽쇠 뭐 이런 이름이 꺽쇠 맞아. 억새, 돌쇠 뭐 이런 이름을 막 지우다. 정답이 뭐예요? 뭐 정답이라는 두 가지 썰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썰은 임꺽정이 백정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 삶이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네. 걱정아 이러다가 임꺽정으로 진짜 오, 이해되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 설은 이제 홍명희의 이제 고향이 괴산이잖아요. 근데 괴산의 꺽정이라는 거는 못생긴 민물고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꺽정이라고 이제 졌다고 하는데 진짜. 임꺽정 얘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네.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게 임꺽정 하면은 우리는 남한에서도 임꺽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정작 그 저자인 홍명희를 임꺽정만큼은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전혀 몰라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방전국 있지 않습니까? 네. 해방전국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스스로 월북을 택하셨어요. 월북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김일성 이 수상일 때 도수상 2인자 넘버 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소설은 암암리 읽었지만 그 저자인 홍명희를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인기시 됐었죠. 아니 아무리 소설이 유명하다고 그래도 수상까지 이렇게 가져오고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는 이게 80년대 금서였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맞아. 김정일이 아까 영화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80년대 우리나라도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이걸 금서 조치해서 임꺽정 그 빨갱이 거야라고 찬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최태영 선생님. 네.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 좋아하지. 그렇죠. 3대 천재.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근대 소설의 양식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광수. 소설 무정. 예. 네, 이광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시에 또 이 털을 닦았다라고 하는 해외에서 소년에게의 육당 최남선. 예. 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우리의 주인공 바로 벽초 홍명희입니다. 네, 사실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홍명희 태어났어요. 빵빵한 집안 출신입니다. 머리도 기가 막힙니다. 5살에 한학 시작해가지고 8살에 한 시를 지을 정도로 이 문학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19살에 동경 유학길에 올랐는데 여기서 그 3명이 만나게 돼요. 네. 이 3명이 만나는데 그 당시 그 최남선이 썼던 그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렇게 글을 기고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 글솜씨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야, 이 세 사람 떴다 하면 조선의 3대 천재가 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별명이 붙어요. 뭐냐면 동경삼재. 이게 뭐냐면 동경의 세 명의 천재라고 하면서 이 세 명은 항상 패키지로 묶어 다녔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 썬킴 교수님, 네. 이 삼재에 대해서 야사 하나 던져주시죠. 하나 툭 던질게요. 일단 뭐 우리 야사 전문가예요? 야사 전문가예요. 정사 전문가. 이런 콤비네이션이잖아요. 야사밖에 몰라. 아하. 자,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근데 이 홍명희 선생님, 벽초 선생님이 아버지가 이제 금산군수를 하다가 경술국시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면서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유언이 이거였어요. 죽으면 죽었지 친일하지 마라. 이걸 평생 뭐라고 할까 그 좌우명으로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 삼재 이 육당, 춘원, 벽초 세 분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광수 선생, 이광수랑 홍명희 선생이 같은 하숙집에 이제 도쿄에서 묵었는데 이 목간통이라고 하잖아.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혹시 조선인 맞냐고. 조선인 맞다고. 나도 조선에서 온 난 이광수라고 한다고. 나는 홍명이라고. 우리 한번 친하게 지냅시다. 보통 이게 빨가벗고 목욕탕에서 만나면 배가거든요, 고정이. 진짜요? 금방 친해지. 그렇지.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데 이 홍명희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뼛속까지 친일파를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광수 씨라고 할게요.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고아로 크면서 어렵게 일본 유학도 일진회라고 해서 친일 어용단체의 유학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본 유학을 온 상태였어요. 어렵게. 그런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막판에는 이 이광수 씨가 일왕을 위해서 옥쇄를 하자, 창씨 개명을 하자 외치다 보니까 실망에 대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큰 별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벽초 선생이 춘원 이광수 집에 가가지고 곡을 한 거죠. 내 친구는 죽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친구로 해줬는데 20년 지기가 알고 보니까 창씨 개명을 외치는 친일파였냐라고 통곡을 했다고요. 근데 외곽내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랬는데 그래도 끝내 인연은 못 끊고. 그건 그래요. 예, 죽을 때 이광수의 최후를 임종을 지킨 게 이분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자결로 인해서 홍명희는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가 향한 장소 당시로선 상상을 못할 곳이었는데요. 중국 아니면은 뭐 만주나 뭐 예, 상해나.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멀리 가봤자 자, 미국. 이분 1910년대입니다. 싱가포르로 가셨습니다. 싱가포르? 1910년대요? 네.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사실 교과서 어디에도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싱가포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처음 네, 정말 거기 왜 또 싱가포르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지금 나라를 뺏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으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다. 자,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돈을 일단 좀 모아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농장을 구입을 합니다. 네, 거기서 고무 농장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인삼을 또 중개하는 어떤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금을 모으고 그렇죠.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거기서 자금 모으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중심 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싱가포르에서. 독특하죠. 희한하네. 아니 1910년대 싱가포르 가려면 뭐 어떻게 해외를 배 타고 한 달은 넘게 가야 되지 않아요? 한 달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네. 출발을 했는데 배를 타고 가야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배 역병이 돌면서 전염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못 가고 홍콩 들렀다, 인도네시아 들렀다 무려 105일 만에 105일 만에 도착할 정도로 갖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말라카 해협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세계 교육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홍명희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거시적 안목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이 독립의 어떤 함성을 외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목표가 있으셨던 분이죠. 스케일이 커요.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생활을 하신 이후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홍명희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든 일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와.
거대한 독립 만세. 이제 고종의 장례식. 네. 어머, 이 사람. 만세 운동을 이렇게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홍명희 선생님. 네, 맞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충청도 괴산 출신 선비가 싱가포르 갔다가 딱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근데 3.1 운동이 비밀리에 계획되고 있다는 걸 홍명희 선생은 몰랐어요. 근데 고종 장례식장 왔다가 바로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한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 쇼크를 받습니다. 비폭력 군중 시위 이거다. 충청도에 가서 이 3.1 만세 운동을 전파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괴산의 장날이 3월 19일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충북 만세 운동의 D-Day로 괴산 장날을 딱 정합니다. 이걸 해야겠다. 근데 또 결심하면 홍명희 선생은 어떻게든 또 반드시 해요. 그래서 괴산 장날에 태극기 흔들다가 결국 붙잡혀서 2년 동안 옥고를 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홍명희는요. 자, 드디어 1920년대 정말 일제강점기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거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사 시험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체 그 중심에 홍명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역사 덕후시니까 네, 제가 한번 기출 문제 경민 씨한테 한번 네. 야, 대본 보지 마. 네. 자, 경민 씨,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 단체 중 최대 규모의 조직. 1927년대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좌우가 모두 만난 민족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단체는 어딜까요? 맞춰야 되나? 야, 그냥 맞추면 재미없어. 가운데 한 글자만 바꿔봐. 정답은 정답. 와. 야, 이거는 야, 재밌다. 야, 네, 맞습니다. 신간회라는 조직입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수능이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그만큼 유명한 그런 조직인데 이 신간회의 뜻이 뭐냐면요. 신간출고목. 이게 또 사실 이 이름도 홍명희가 지은 겁니다. 네, 신간출고목. 신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고목. 이건 뭐냐면 마른 나무. 마른 나무에서 새로운 나뭇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희망이죠. 희망이죠. 근데 이 희망을 어떻게 썼냐면 이건 이제 얘기하려면 1920년대 항일운동 선교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당시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에 정말 이 항일운동이 좀 활발하게 여러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진영이 있다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은 뭐 이제 파업이죠. 네, 쟁의투쟁하면서 싸우는 어떤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민족주의 진영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문맹 퇴치 운동이라든지 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중심에 동아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민중 계몽 운동. 그렇죠. 네, 네. 민중 계몽 운동엔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대교육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아주 굉장히 그 축을 이뤄가지고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노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의 그 목표는 뭐냐면 자본가 타도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가는 민족주의 진영에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영이에요. 그런데 홍명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이 두 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일제강점기 최초의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간회를 1927년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 엄청난 거죠,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김구 선생이
구조를 따르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박헌영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차라리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서로를 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 두 세력을 중간에서 모이게 한다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양쪽에서 다 hun경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욕을 먹거든. 늘 욕을 먹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 신간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 운동단체를 딱 출발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일단 당연히 주목하고 있죠. 왜냐면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 신간회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는요, 국내 지부뿐만 아니라 해외 지부까지 만들 정도로 회원 수만 4만 명이 이렇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항일 운동하는 사람이 4만 명이 모였으면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야, 이 조직? 이렇게 눈을 크게 두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간의 여러 활동 중에서 엄청난 일과 연루가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1929년도에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 여학생 머리.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 그 광주와 나주로 오고 가는 통학 열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한국 학생들도 타고 있었고 일본인 학생들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당시 그 여학생들은 아직 시집가기 전이니까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그 조선 여학생의 그 댕기머리를 잡고 흔든 거예요. 이빨이 나한테 올 테야 안 올 테야. 그걸 지켜봤던 조선 남학생들. 그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들과 이 조선 학생들이 대판 집단 패싸움이죠. 네,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이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이거 봐라. 일본 경찰들이 일본 학생들은 혼방 조치하는데 조선 학생들은 굉장히 막 큰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이 싸웠는데. 똑같이 싸웠는데 애들끼리인데 이 소식이 전국에 있는 이 조선 한국 학생들한테 알려지면서 우리가 식민지구나. 이것들을 우리 이렇게 차별하네? 전국적 동맹규약이 이루어지면서 3.1운동 이후 가장 큰 민족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인데 혹시 북한에서 이거 영화로 만들었죠? 강주는 부른다. 영화로 다뤘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시위와 우리의 말까지도 깡그리 없애치우려고 학원을 짓밟고 있어. 이것이 바로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종독 정치의 본색이요. 오, 짓밟힌 내 고향이요. 남이 사는 내 고향이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한 조직이 바로 이 신간회. 이 신간회. 이 신간회가 이 사건을 정말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하니까 일제가 꼭 봐라. 신간회가 이런 조직이다. 라고 하면서 간부들을 다 잡아들여요. 네. 이 과정에서 결국 홍명희도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다가 홍명희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홍명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엉뚱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조선 사람들 모두가 이제 탄식을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이제 독립투사로서 감옥에 갇힌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실 그 소설을 연재를 했거든요. 조선일보에다가. 그게 이제 임꺽정. 그것 때문에? 그가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를 끌었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연재가 딱 중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까 그 임꺽정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드라마 3회까지, 4회까지, 5회까지 간 다음에 안 나와.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미치지,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다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난리가 나. 내놔라. 이 보면은 이제 소설 읽어보시면 이게 되게 세련됐어요. 얘기가 되게 세련됐고 단순한 나쁜 사람 때려잡는 영웅 얘기가 아니에요. 임꺽정은 2부 넘어가서야 이제 두 번째 권 넘어가서야 나오고 이 심리적인 묘사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당대 독자들이 홀딱 반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거기 더해가지고 문화사적인 역할도 있는 게
팔도에 사투리가 다 나와요. 그렇죠. 토속어 엄청 나오잖아요. 왜냐면 패거리들을 모으려고 팔도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사투리가 다 나와. 이게 당대 이 토속어 백과사전이에요. 이게. 맞아요. 엄청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대부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 봉건 사회를 혁파할 수 있는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모든 무슨 뭐 이런 작품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은 다 왕조,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때의 주인공은 왕실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나는 조선 백성실록을 써야 되겠다. 왕조실록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임꺽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영웅이 등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주인공이라고 항상 영웅일 필요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난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오, 그래. 아니 진짜 대단하고 좀 난 사람인 게 아니 독립운동을 하면서 바빴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소설까지 됐어요.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재 얘기했잖아요. 동명 삼재 얘기했잖아요. 네. 이만감에는 만갑 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만갑 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썬킴 김진. 진중권 썬킴 김진.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만갑삼재의 조선 버전인 거죠. 그때 당시 임꺽정 원고가 200자 원고지로 13페이지 분량이었어요. 10페이지.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이것만 글 쓰는 분이 아니라 홍명희 선생이 독립운동했죠. 그렇죠. 신관에 관련돼서 사람 관련했죠. 그렇죠. 사파파 맨날 만나면 싸우는데 거의 뜯어말려야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이거를 매일매일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라는 게 하루 막 술 먹고 뻗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못 쓸 법도 한데 이거는 못 쓰면 독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매일매일 실려야 되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민족지 동아일보가 구독자 부수 개념으로도 그리고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아주 잠깐 동안 서글펐던 기록 역전이 발생하는데 임꺽정이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아일보에도 인기 소설이 연재됐었습니다. 누구냐면 아까 그 동경 삼재 중에 한 명 이광수의 소설이 연재됐었어요. 동아일보에. 당시에 아무튼 대단한 글쟁이가 당연하죠. 근데 이게 그때는 이 신문에 실리는 소설에 따라서 막 신문 판도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임꺽정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에 비해서 조금 안 팔렸던 때도 있었어요. 1988년도까지 아니면 1990년대까지 신문에 나오는 소설 때문에 진짜로 부수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쳤어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이 신문이다라는 게 오늘날 영화 깜치는 인터넷 깜치는 대중일이에요.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굶주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뭐 하라고 돈 받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얘기가 가잖아. 근데 오줌이 마려워. 근데 못 가면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냥 싸면서 들은 거죠. 그랬는데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연재가 중단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승질나지. 난리가 심지어는 뭐냐 조선 총독부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부 쓸 교섭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지만 소설은 좀 계속 쓰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소설을 연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서 오잖아요. 또 검열이 필요하잖아. 자기들이 먼저 와요. 검열을 명목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신문사로 넘겨주는. 와, 신문에 넘기면서 스포를 얼마나 하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쓰셨잖아요. 네네. 이 임꺽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분노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홍명희의 아내였어요. 무슨 말이야? 왜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답은 어떻게 임꺽정 소설 속에서 이 멜로씬이 있잖아요. 이 멜로씬이 있는데 이 너무 생생하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상상해서 썼지? 이렇게 되고 상상을 이제 또 이제 아내분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남편 느낌 아니까. 근데 이거 인기 있는 그 임꺽정 볼 때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아까도 그 나왔었잖아요. 그 맞아요. 그 느끼한 눈빛. 아이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내로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가 뭐지? 라고 해서 그냥 오면 그냥 막 쏘대는 거예요. 아이고 늦바람 나셨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씁니까? 한 번도 난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머머머 나 계속 쏘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늦바람 선생이라고 이 제자들이 만풍 선생, 만풍 선생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주 부부싸움이 굉장히 했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이 홍명희 선생님과 임꺽정에 대해서 뭐 웃고 떠들고 있는데 한 13년 동안 연재가 돼가지고 조선 우리 또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 이런 걸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홍명희 선생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일본 일왕이죠.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는 광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감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3천만 우리 민족은 감격에 벅찬 가슴을 안고 힘찬 조국의 번영을 다짐했습니다. 자, 45년 8월 15일 드디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모두가 광복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홍명희는 뭘 했을까요? 이 소설의 완결을 했을까요? 소설은 끝까지 완결 안 됐습니다. 임꺽정은 완결이 안 됐습니다. 완결하지 않고 홍명희는 뭘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곳으로 그는 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으로 떠납니다. 또 엄청난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측 프로. 그렇죠. 이게 예측 불허야, 사람이. 그러니까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정말 독립운동가로 완전 인생 변신을 했던 홍명희가 이제 또 이 광복이 되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그 좌우의 그 대립을 어떻게든 완화해 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습이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광복 이후 상황이 어땠냐면 이 좌우의 대립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정말 더욱더 심해지니까 이 좌와 우가 점점 남북의 대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미군정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엔 통해가지고 남한에서 지금 정부 수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북한에서 또 김일성 소련 그 배경으로 해서 착착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고 결국 뭐예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한반도의 비상적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벽조금이가 있었던 것이죠. 네, 뭐 정말 대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 홍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선 단정 무조건 반대였어요. 그 남한이 추진하고 있던 단독 선거 5월 10일이죠.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 이거가 만약 현실화되면 남북은 영원히 분단이 된다. 분단 고착화. 분단 고착화가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홍명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시야가 넓어요. 지금 이 판을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와 버리면 결국 이것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무슨 일이 또 이거는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선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옵니다. 자, 이제 남측 인사를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백범 김구,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백범 김구는 이 시기에 탄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 김구가 그 유명한 명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백범 김구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 당사자와 남북 분단의 당사자 만나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홍명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김구와 김일성이 드디어 만나는 그 모습의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당시 남북 최초의 협상 현장으로 가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 김일성 나왔어. 야, 이게 영상으로 있네요. 야, 김구 선생이 저 자리에 있다. 네 분명 다 있었어요. 역사적 증거다. 야, 태극기 앞에서 그러니까 태극기 앞에서 저거 북한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저희는 태극기를 안 보여줬어요. 이 대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지지하에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우리 조국의 강토를 자기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작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번 연석회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족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견지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이요 김영희 씨는 민족 자결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이거를 정말 귀한 영상 같아요. 귀한 영상이고 만감이 교차하는 영상이기도 저는 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태극기 앞에 김일성이 서 있어.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봤어요, 저 사진. 김일성이 그 모란봉 지하국장에서 남북연석회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있어요. 맞아, 있어. 뒤에 당기가 그랬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빨간 거. 빨간 깃발이 러시아 깃발 같은 건데 아니, 진중호 교수님, 태극기 앞에 왜 서 있죠? 1945년부터 그다음 북한에서도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수립하게 한 1948년 사이에는 북한도 국가가 아직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계속 썼고 그 태극기는 그러니까 김이 3.1운동 당시부터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거잖아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고. 근데 이제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북한에서도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하면서 국기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지. 이거 생각도 못했어. 이런 약속들은 다 지켜졌습니까? 아이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네 가지 약속 합의문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네.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 민족 간의 내전은 일으키지 않는다. 민주정부를 지지한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 뭐 하나 지켜졌습니까? 그렇지. 뭐 하나 됐습니까? 김일성은 애초부터 네 가지를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협상 자체가 사실 김일성이 사전에 기획했던 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남북 합작을 해서 정말 헌신한 분인 것 같고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같이 뭘 해보자. 그런데 김일성이 이미 작심을 한 거야. 그래, 먼저 해라. 단독 정부. 북한은 내가 이미 지도자야. 서로는 중요해 보였으니까 내가 지도자고 여기다 할 때 나는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북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 거야. 근데 여기에 김구라는 정말 김일성이 커 어릴 때 김구 선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존경하는 어른들이 왔냐고. 얘는 거기 딱 버티고 앉아서 이런 사람들 왔으니까 우리 정권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홍보 역할이네요. 이런 생각을 딱 했고 그때 이미 김일성은 작전을 다 했고 끌어다가 지금 완전 저기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전제까지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미소 냉전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다음에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붙어갈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김일성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련에 붙어갈 생각밖에 없다. 다만 이제 김구 선생은 그 중간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념보다는 민족의 관점에 서야 된다. 이걸 정말 진심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일성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어차피 단정은 피차 다 단독 정부를 세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명분이에요. 그렇지. 그냥 누가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서 분단 세력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라고 하니까 먼저 하라.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쇼를 하는 거지. 가가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통일 정부를 쏠려 했는데 이승만 괴뢰도당이 말이지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거고 분단의 책임은 바로 너희들한테 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구하고 김일성하고 김구가 간곡히 부탁해요. 절대 정부 세주지 마라 김일성한테. 김일성이 오케이를 해요. 네, 오케이를 해요. 김구가 좀 희망을 갖고 온 거예요. 어제 김일성이 정부 안 세운다고 했으니까. 근데 왔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세웠고 김일성은 오케이. 이미 다 준비 다 돼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 김일성은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한 거죠. 김구 선생님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약속도 안 지켜졌는데 남북협상 1년 후죠.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척 찾아온 문장교 그 유명한 안두시에 의해 권총에 맞아서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죠. 1948년 4월 선생은 평양까지 갔으나 평양에 다녀온 지 1년 만에 어느 광신자의 흉탄에 쓰러지고만 백범 김구 선생. 한 공산도당은 당국자 간의 정당한 남북 대파를 외면한 채 6.25 직전에 그들이 꾸며낸 방법 그대로의 전민족 대회에 운운하며 속 다르고 겉다른 흉계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저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에게 북한 올라가지 말라고 막았던 사람들 권유대로 안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김구 선생 살아계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죠. 자, 그래서 결국 통일에 대한 진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일성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김구 선생님. 오늘이 바로 6월 26일입니다. 73년 전에 오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3년. 아니 이 협상 중간에 어떻게 보면 주도한 사람이 홍명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괴롭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홍명이라는 사람이 참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뭐 천재다. 예, 그 시대를 멀리 좀 내다본다. 남북 협상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보인 행보를 볼 때 약간 이제 이분 이 시점부터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몇 가지 시행착오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남북 협상을 마치고 나서 김구의 손이 아니라 김일성을 손을 잡고 북에 남게 됩니다. 남북 협상 당시에 김구를 필두로 해서 남한에서 약 400여 명의 인사들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거든요. 함께 올라갑니다. 일정을 마치고 김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오는데 홍명이는 그냥 평양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가지고 70여 명의 지식인들이 그냥 평양에 잔류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 몇몇이 또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영화 말모이 보셨나요? 예. 봤어요. 언어학자. 그렇죠. 그 이극노. 언어학자 이극노 선생도 거기 남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 백남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도 거기 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계 정당 대표들도 그냥 평양에 남는 거예요. 뭐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 씨만 당연히 남았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 그 월북 일종의 그 지식인들 사이에 트렌드가 돼버린 느낌. 아니 왜 북한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과연 이 홍명이가 왜 북한에 남았을까? 이제 홍명이 된 평가는 바로 이 광복 이전과 이후로 극명히 나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에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미있는 임꺽정조차도 읽지 못했던 시기, 그리고 홍명이라는 그 월북 작가님도 알지 못했던 시기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지식인 그리고 문학계의 한 획을 그었던 홍명희. 자, 그가 왜 이렇게 김일성을 선택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홍명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홍명희는 왜 북한에 남았을까? 이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 홍명희를 어디를 보여주냐면
거기에 황해도에 있는 제철소를 보여줍니다. 황해도 네. 성민제철. 정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설을 딱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한참 중공업 발전에 열을 올렸으니까. 그렇죠. 제철소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 남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미군정 들어왔죠. 근데 미군정이 지금 사실 이 남한 사정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 토지 개혁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물가는 엄청 올려 있고 지금 살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 당시에 그 네 글자로 딱 정리해 본다면 북한은 일사불란, 남한은 좌중질환. 그렇지. 이거로 딱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지금 뭐가 잘 안 돼. 그런 상황 속에서 홍명이가 딱 가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황해도에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갑니다. 여기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최 쌤이 말했던 이유가 당시 월북을 선택했던 지식인들의 대체적인 이유였어요. 맞아요. 예. 뭔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잘 나갔던 북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홍명희 선생의 더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심리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 김일성의 러브콜. 자, 언제 홍명희가 김일성과 교감이 있었을까? 사실 저 남북 협상 이후에 비밀 협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비밀리에 홍명희 선생만 단독으로 만나자고 제의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비밀 회담이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비밀 회담 때 김일성이 홍명희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사람을 칭찬하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홍명희 선생은 민족의 정말로 천재이고 양심과 지조를 굽히지 않는 분이다.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다. 나름 뭐 북쪽의 어린 수상이 칭찬을 하니까 그 수상이 칭찬이니까 사람이 으쓱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천재들의 특징은 자신의 천재성을 누군가가 알아봐 줄 때 확 돕니다. 맞아. 이해해. 아, 역시 역사는 썬킴이에요. 맞아요. 아, 역시 역사는 썬킴이에요. 맞아요. 연기력도 좋아요. 요즘 잘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 못생겼어요. 라고 혼을 빼놓고 쓱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또 회의가 끝나고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한에 남으면 이 민족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천재성을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강한 러브콜을 김일성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도와달라. 나에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그러고도 남죠. 제가 젊어서 부족합니다. 김일성은 그러고도 남죠. 근데 김일성이 또 이제 홍명희를 이렇게 옆에 두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그 홍명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의 징검다리, 남북의 징검다리. 이게 홍명희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일성이 지금 권력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너무 어려.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홍명희를 데려온다. 야, 그러면 김일성이 뭔가 있긴 있나 본데? 왜냐면 홍명희라는 사람은 남북이 다 존경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김일성한테 왔다? 뭔가 있겠다. 아, 허명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판단 속에서 당연히 홍명희를 잡고 싶어 했고, 실제로 홍명희가 이 북으로 넘어갔을 때 이승만 정부에서도요. 홍명희를 놓친 건 정말 큰 실수다. 이건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김일성이 이제 벽초 선생님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가 이제 막 이제 여운형이 이제 암살당한 때였거든요. 네. 한국에서. 남쪽 남반부에는 좌우 대립이 정말 이념 대립이 정말 극심한 상황에서 이 벽초 선생님이 지금 남쪽에 내려가면은 신변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운형처럼. 왜냐면 스탠스가 비슷하거든. 스탠스가 비슷하거든. 여운형도 중립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맞다. 내가 지금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2의 여운형이 될 수 있다. 즉 나도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은 겁을 먹어서 북한에 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은근한 협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협박인 동시에 설득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꼽혀요. 그러니까 사상이고 이런 거 몰랐을 때 막스 원전을 직접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운형이 있고 홍명희 있고 그다음에 김구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념을 초월해가지고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사람들 중에서 김구는 아니야. 이분은 너무 우익이야. 너무 완고한 북한에 남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명희는 사상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자기가 추구하던 그 이념들, 이것에 이제 북한 체제가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거기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홍명희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을 하세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남한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한 토지를 개혁하자. 이게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인 거예요. 그거를 남한 땅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북한에 있었던 홍명희 선생님이십니다. 새 땅 한 떼기 가져보는 것이 그리도 소원이었던 농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풀어주신 우리 소령님. 이분이 가가지고 결국 이 토지개혁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요. 토지개혁은 결과적으로 남한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토지개혁을 먼저 해서 남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쟁 나면은 남한이라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어요? 내 땅이 없는데? 이 당시 토지조사한 결과치를 보면은요, 전 국토의 80%가 지주들 거였어요. 그렇죠. 내 땅이 없어. 백성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고. 근데 북한에서 이걸 하니까 이승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조봉암 선생을 기용해서 아주 빠르게 토지개혁을 실시를 한 거예요. 동지개혁. 그래서 전쟁 나니까 어때요? 이거 전쟁 직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 전쟁 나니까 어때? 내가 지켜야지 내 땅을.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일한 거 있어요. 뭐 당시 그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하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하셨던 분들은 어찌 보면 열렬한 민족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를 썼던 거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가 지금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홍명희 선생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라기보다는 저는 실용주의자. 이 노선이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야, 그래도 결국은 그냥 김일성 편에 선 그거 아니야? 방금 우리 남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행보를 볼 때 전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범 아니에요. 피할 수 없죠. 아니, 예. 宋킴 이거 전범이 맞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 남았냐? 딱 하나예요. 친일파 청산 안 했다 이거예요. 그 홍명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친일파만 청산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군정을 계속해도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유언이셨어요. 이게 19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자살했으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격분해가지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네. 그 증언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가져온 이 월북 이유는 홍명희 선생님이 직접 북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왜 북한에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나한테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다 필요 없다. 그렇지. 나는 7인이냐 반인이냐. 반인이냐. 근데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다 날려버리고 지금 친일파를 등용을 했다. 난 저게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김일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희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의 친일파 처단은 선택적 친일파 처단이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용했다는 거.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 혹시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김일성의 친일파 처단은 정말 민족의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처단이 아니라 선택적 처단. 도구네요, 도구. 그렇죠. 그거를 홍명희가 못 본 거야. 항일로서의 청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홍명희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바로 이 월북 때문에 아주 역사적 평가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배제됐죠. 김일성의 총애를 받았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북한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죠.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김일성의 보답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남북 협상 한 달 후에 홍명희가 평양에서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전용차를 쫙 보냅니다. 그래서 홍명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뭐 극진하게 환갑상을 쫙 완전 차렸습니다. 감동이다. 감동이죠. 거기에다가 옷장 한번 열어보시죠. 열었는데 열었는데 홍명희의 좀 멋지게 좀 대체 어떤 집에서 산 거예요? 오래된 집.
옷장을 열었는데 홍명희 선생의 옷에 딱 맞는 새 양복, 맞춤 양복이 쫙 있는 거예요. 내 양복을 어떻게 알고? 랜덤이죠. 어떻게 알고? 그냥 드라마다. 이때 홍명희가 김일성의 환대와 성품에 감격을 했다라는 후문도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있구나. 그렇지. 2004년도에 그 홍명희 선생의 아들이 홍기문이라고 예, 맞아요. 있죠. 예, 연재 끝까지 못 끝까지 마친 임꺽정의 뒷얘기를 쓴 사람. 쓴 사람 아들인데 그분의 며느리가 떠 있어요. 예. 네, 며느리가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신보에 이때 상황들을 나름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네, 그러면서 김일성이 자기가 살던 집을 줬더라. 해동당관에 2층짜리 우리가 말하는 독채를 줬더라. 네. 그 집에는 비단 이불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 쌀떡을 열어보니까 쌀이 가득가득 있더라. 그리고 진짜 히트는 월북 후에 김일성이가 수상인 북한에서 부수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한국에 비교하면 대통령 다음 자리니까 뭐 총리쯤으로 봐야 되나요? 행정적으로는 김일성 수상, 부수상 홍명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둘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사진 한 장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 충격을 던진 사진 보시죠. 이게 뭐야? 아 이게 문제야. 이게 뭐야? 이 사진이 진짜 이 문제.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자, 김일성과 홍명희가 같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사진이죠. 언뜻 보면 그냥 김일성과 어디 계단 오르나 보다 라는 평범한 사진 같지만 이 사진을 찍은 때와 이 사진이 찍힌 장소를 알면 충격이고 소름에 빠질 겁니다. 어딘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에 왜 갔어? 김일성, 홍명희가 누구를 만나러 모스크바 계단을 오르고 있을까? 바로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요. 이오시프 스탈린. 이 사진을 찍은 때는 6.25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오 진짜요? 대한민국을 침공해야 하니까 승인해달라. 탱크와 전쟁 물자와 돈을 달라. 군비를 달라라고 집요하게 요청하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스탈린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1945년도에 그 악명 높은 독소 전쟁이 방금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련은 지금 겨를이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쓰러질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만 하더라도 15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 코가 적자예요 지금 스탈린도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해요. 미안하지만 지원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려 48차례나 다시 요구를 해요. 우리 지원해달라. 군사 지원해달라. 내가 남침을 해야 되는데 군사 지원해달라. 결국엔 마지 못해가지고 1950년 1월 30일 남침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승낙을 스탈린이 내립니다. 사실은 이 사진 한 장이 시사하는 건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진 없었다면 저는 앞서서 김일성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셨구나. 그래, 그때 당시 북한이 조금 더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고 투지개혁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었지만 진정한 민족주의자고 진정한 사회주의자면 뻔히 1년 뒤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동족에 대해서 총구를 겨눌 계획을 홍명희가 그때 당시에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딱 서 있는. 아, 이거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시던 분이 이 전쟁에 찬성을 했다라는 게. 아니 아까 그렇게 두 단체 합해주고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만 된다면 애를 썼던 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인식은 당시에 이제 남조선은 일본 식민지였다. 이제는 미국 식민지가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때 옛날에 그 친일파들이 또 다시 등장했구나.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민족 해방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늦으면 안 돼. 왜냐면 분단이 고착화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뭐 보니까 남한 형편없어. 우리가 군사력만 그거 들어가서 서울만 점령하면 밑에서 인민들이 환영할 거야.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3년간 끌면서 국제전이 돼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을 거라고 지들도 아마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홍명희 선생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홍명희도 역시. 예. 지금 한참 이제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홍명희도 김일성과 함께 떠나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을 건네줬다고 하죠. 이거 가지고 당신 목숨을 지키십시오. 그걸 받았어요. 그 받았다는 것은 나도 이 전쟁에 무기를 가지고 참전을 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요. 전쟁 때도 혁명이가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하고 후퇴 때 자강도에 피신했었으니까 북한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강도에 피신했었다 후퇴 때. 그러면서 혁명이 팔을 끼고 그 자강도에서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남조선 혁명이 돼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배웠다. 자강도 군자리에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소가 있었어요. 전쟁 때. 거기에 김일성이 숨어 있었는데 가서 폭탄 피해서 그 최홍래하고 같이 갔던 거죠. 홍명희 선생의 업적은 월북한 시점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사실 엇갈립니다. 홍명희의 말년을 보면 전쟁 끝나고 나서도 말년까지 김일성 편에 서요. 홍명희 선생의 뭐 정신이 어떻게 됐다 뭐 다양한 해설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전쟁 이후 홍명희는 김일성 곁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홍명희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방점을 찍은 또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 아,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아까 이 사진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지금 1958년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네. 대박. 그냥 사진 기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바로 포토그래퍼 김정일. 김정일. 이걸 김정일이 찍었다고요? 네, 16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58년 국제 노동자절 5월 1일이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뱃놀이 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 뱃놀이 하는 사진에 이제 작품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단합과 하야에 대해서 홍명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분지. 제목 길다. 이 사진을 이제 김정일이 내가 찍었다. 2005년도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지금 이게 46년 만에 지금 김정일이가 말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별장이 있는 것입니다. 연풍조수지. 거기 김일성이 별장이 있는 건데 여태 당시 김일성이가 장훈 씨가 이제 북한의 서해 종파 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바쁜 시간을 내서 불러서 배를 넣어주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웃더라. 그래서 옆에 있던 사진사 보고 빨리 가서 찍으라. 근데 사진사가 배를 너를 좋을지 모르더라. 내가 직접 가서 너를 줘서 찍었다. 뭐 이런. 이 사진에요. 사실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은 김정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실제 이 사진의 비하인드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비하인드 어나더 버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 이 버전의 출처는 믿을만해요. 아까 김정일이었죠? 이 버전은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선생. 탈북을 하는데 함께 탈북을 한 황장엽 선생의 비서 김덕홍 선생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김덕홍 선생은 홍명희의 아들에게 직접 내가 들었다. 라고 회고록에 비하인드가 나옵니다. 전혀 달라요. 김정일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당시 홍명희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김일성의 와이프 김성애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홍명희의 딸과 김일성이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폈다고? 바람을 폈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봐요. 홍명희의 딸이 김일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됐어요.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홍명희 선생의 딸이 내 아버지를 볼 낯이 없다. 그렇지. 하고 죄책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래서 홍명희 선생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자 김일성이 위로 차원에서 호수를 데리고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야, 갑자기 이거 무슨 너무 깜짝이야. 이렇게 되면 진짜 이분 빠질까 봐 노로. 와, 나 진짜 갑자기 지금 김진 기자가 썬킴이 됐어. 김진 기자가 썬킴이 됐어. 썬킴화. 우리 사전 하나 만들자. 썬킴 라이죠. 그건 좋은 거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홍명의 딸이 김일성의 애인이다. 와. 결국 그러니까 홍명이는 김일성의 장인이다. 장인어른이다. 와, 이런 얘기가 떠돌긴 떠도는데 예. 떠돌긴 떠도는데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얘기고요. 얘기죠. 확인할 수 없는 이게 얘기. 확인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합니다. 거기서도 일설에 의하면이라고 일설에 하면서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홍명이 딸은 김일성의 첫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자 1945년 이후에 김일성의 가사를 돌봐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죽은 것은 김일성의 첫 아내고 그래서 딸이 가서 가사를 도와줬는데 이게 이제 섞인 거지. 섞인 거지.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7남자이나 산 거야. 간혹가다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멍뚱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거. 오늘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네. 홍명희 얼굴에서 이거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어떤 적막함과 비굴함과 아픔이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천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내가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도 있었어요. 근데 북계에 가서 김일성한테 속았고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일조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사진을 찍어요. 저 시점에 홍명희는 사람 속이 아닐 거예요.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이 역사적 비극이라는 많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친일파들을 참 그렇게 경멸했던 그 사람인데 예. 그 스스로도 북한에 가가지고 또 하나 이제 권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자기도 권력자를 위해 가지고 맞아요. 저런 일을. 그러니까 이 홍명이라는 사람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 북한을 선택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때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너도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기들 숭고한 정치적 이상, 순결한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북한에 갔는데 그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본인들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 초청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는 이른바 세계사적 오류였다. 개인의 한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은 세계사적 오류였다. 그 역사적으로 그 어떤 독재자도 네. 이민자를 절대로 안 키워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같이 피를 흘렸던 혁명 동지들도 단칼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홍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숙청을 안 당하고 뭐 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십니다. 1968년도에.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성명 10살에 묻혔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김일성이 와가지고 지신 상태인 홍명희 선생의 얼굴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악어의 눈물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조선 3제, 3명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권력의 정통성 명분을 위해서 악용만 당하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홍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광복 이전과 이후에 정말 극명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나중에 이 땅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한국사 교과서에 통일 챕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 통일 챕터의 페이지를 써나갈 때 첫 챕터는 신간, 아까 제가 새로운 나뭇가지라 그랬잖아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바로 그 새로운 나뭇가지, 그 희망을 싹트었던 네.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네. 홍명이란 인물이 또 교과서에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중이 주인공이라고 말한 분이잖아요. 홍명희 선생님께서. 근데 자신이 북한으로 가서 한 행동들은 물론 마음은 뜻은 군중이 주인공으로 하려고 하셨겠지만 김일성을 왕으로 하는 그 체제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운명하셨다는 거에 네. 저는 되게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역사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끝은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작가, 이야기꾼이 끝내 임꺽정을 마무리를 못하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자만 들어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3만 5천 명 정도가 그렇게 한국을 찾았는데요. 지금 북한은 소위 탈북 제로 탈북의 시대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 봉쇄. 여기에 듣고 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쏜다. 말도 안 돼.
도대체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브로커를 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탈북자들 국경을 허락해주는 그 국토경비는 저거 청산하니까. 네? 네, 한국 돈으로 한. 채널 A